같은 얘기도 이 집에서 들으면 더 맛있습니다. 귀에 빡 박히게 설명하는 귀의 빡종원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봄 영화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죠. 간만에 영화계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 저도 이 영화 봤는데 제가 보고 나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 방송국 하드 처리를 했어요. 수십 년 전 영상을 찾아보니까 영화보다 실화가 더 화나는 포인트가 많더라고요. 이거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화 최고 빌런 누구로 꼽으신가요? 아마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저도 그랬는데 거침없이 이 극 중에 나오는 오국상 국방장관을 꼽으실 거예요. 이 당시 행보를 보면 정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이 자기 옆집이 정승화 당시 참모총장의 집이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반란군 일당이 정청장을 체포를 하면서 총격전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 총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사태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양쪽 모두에서 국방장관을 찾아 나섰는데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심지어 전화도 안 돼요. 이때 전화가 왜 안 됐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실제 1993년에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이건 내가 무슨 그 변명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쪽에 넘어가서 연락하는 방법이 전화번호를 어디 알아야 되는데 이거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전투보안이 밤낮 전화번호 들고 다니면서 뭐 알게 주고 탔다가 그만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어서 상당히 시간을 끄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무슨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연락이 되니까 그까지 오는데 거의 1시간 한 20분 걸렸습니다. 그게 한남 공간으로 앞으로 해서 그 당국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길이 꽉 막혀가지고 말이죠. 제가 몇 분 동안 없다고 그래서 군의 지휘체제가 장관 너무 무책임한 일을 했다고 보이는 생각합니다. 전쟁을 하셨던 분이 총소리를 한다 해서 장관이 수행한 누가 문제를 처리합니까? 이렇게 계속 거리를 배회를 하다가 사건이 발생하고 2시간이 지나서야 육군본부의 지하 벙커로 갑니다. 또 여기 계속 있지 않고 또 미 8군의 벙커로 옮겼다가 또 마지막에는 자기 국방부로 돌아가요. 근데 이러면서 장태환 수경사령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무력 충돌을 하지 말아라, 전부 철수를 시켜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실제 왜 그랬는지 노재현 국방장관이 이것도 자기 육성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만일에 전방에 부대를 뽑아가지고 장사령관 말만 들어 너 이거 가지고 전화해라 그러면 거기에 청와대 앞에 중앙청 거기가 말이죠 불바다가 됩니다. 시가장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알고 장관이 병력을 내줘야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날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제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군사령관과 참모차장한테 절대로 그거는 안 된다. 만일에 장사령관이 자기 부대를 자기 명령 없이는 절대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딱 통솔이 되었으면은 12.12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결국 잘못을 전부 장태환 사령관에게 떼어넘긴 건데 정말 자료조사를 하면서도 영화보다 더 이 제 심박수가 올라가는 걸 느끼는 정말 분노 포인트였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보이다가 영화에 보면은 이 김희성 씨가 참 연기를 잘했는데 마지막 말로가 진짜 좀 찌질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발견이 됐냐? 창고 계단 밑에서 숨어있던 게 반란군들에게 발각이 돼요. 이거에 대해서 본인도 스스로 너무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참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가지고 장관실에다가 총을 쏘고 말이죠. 이런 거 아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부러울 정도의 그런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장관이 장관실에서 피신을 했어요. 거기에 내가 앉아 있어서 만일에 총에 맞아 죽었다면은 그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럼 그 당시에 그 총격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장관님실에서 수십 발의 총탄이 날아 들어오는데 일단 피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간의 본인의 오해였다 하는 것을 지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점은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서도 오늘 그 사실이 처음 발표되셨기 때문에 크게 부각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군의 명예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참 장관으로서 뭐 결기나 이런 걸 보기 힘든 모습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당시로서는 최선이었다라고 실제로 강조를 했습니다. 사령관 앉던 의자에 앉으라고 앉았더니 들을 꺼내놓으면서 결재를 하는 겁니다. 결재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결재를 뭐 1시간 뒤에 하나 그 다음날 하란 말이죠. 그 결재 그 자체가 늦게 하고 빨리 하고 해서 뭐 그게 합리화되고 그렇게 알 것이다. 자, 노 전 장관은 어쨌든 이렇게 이 1979년 12.12 반란이 성공을 한 이틀 뒤인 14일 날 장관직을 사퇴를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야인으로 살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 전두환 정권에서 좀 배려를 해줘가지고 한국종합화학공업 사장, 한국비료공업협회 회장 뭐 이런 데를 거치고 4년 전인 2019년에 사망을 했는데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됐습니다. 좀 씁쓸합니다. 아지가 무슨 왕이야 왕. 전두환 이놈 자식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정상화 장군이 그냥 다른 얘기 끝에 얘기를 하다가 전두환 사령관이 이번에 그 수사본부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는데 결국 참모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좀 덤덤하니 뭐 그런 점이 좀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그 보안사령관을 그대로 계속 근무시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식으로 흘러가는 소리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그 뭐 나중에 그건 두고 보더라도 그냥 괜찮으니까 그냥 본부장을 그대로 쓰시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쭉 들어보면 이렇게 제가 쭉 붙여서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처음에 뭐 나중에 뭐 불바다를 만들 거냐 내가 이걸 어떻게 허가를 해주겠냐 이렇게 강변을 하잖아요. 그런데 애시당초 자기가 총소리를 듣고 초동대처를 잘했으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어도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일 중요한 순간에 도망을 다녀놓고 나중에 다 사건 끝난 다음에 와서 그제서야 아니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영화에 보면은 전두환 자택에 이 반란군들이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저녁 식사 자리를 보면서 약간 기시감이 드는 뉴스가 떠올랐어요. 영부인께서 불도장 바로 준비해드려도 될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가깝게서 불도장. 임자가 뭐하노? 내가 얘기했지. 계시더라고. 이게 뭐냐면 2019년 12월 12일에 만찬 자리예요. 기가 차죠.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시감이 드는 게 단순히 밥을 먹고 있어서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영화 속 연희동에 모였던 그 반란군 주동자가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보면은 요 문간에 앉은 안경 쓴 이 남성 최세창 당시 공수 3여단장입니다. 영화에서는 숫자를 살짝 바꿔서 제4 공수여단으로 나오는데 이 반란군을 끝까지 막으려 했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직접 체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게 실제로도 이랬어요. 이 자기 직속상관을 최세창은 체포를 했고 정병주의 뒤를 이어서 특전사령관이 되는데요. 그 이듬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벌어지죠. 이때 더 나쁜 짓을 합니다. 이 특전사들한테 이 실탄을 지급을 하고 실탄 사격 명령까지 한 거예요.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고 국방부 장관까지 갑니다. 최세창은 이후에 김영삼 정권에서 12.12 반란에 관련한 재판에 회부가 돼가지고 구속이 되는데 한 1년여 만에 사면이 돼가지고 또 석방이 됩니다. 예, 건강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 석방이 될 때 모습인데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SBS 탐사보도부 끝까지 판다 팀에 있을 때 저희 팀에서 이 5.18 민간인 헬기 사격을 파헤친 적이 있는데 최세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생존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갔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혹시 최세창 장관님 댁 맞나요? 네, 맞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SBS 정성진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최세창이 아직 생존을 해 있는 만큼 사망하기 전에 이 진실에 대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고 이 사건을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걸 보다가 딱 든 생각이, 아 이거 무슨 뭐 대통령 당선됐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 당선돼서 지역구 주민들 감사 인사하는 건가,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서 금이 환영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 허화평이 12.12 군사반란 혐의로 감옥을 살다가 출소하는 장면입니다. 이 허화평 같은 경우는 극 중에서도 저 굉장히 좀 얄밉게 봤어요. 이 진압군들이 서로 군통식망으로 작전을 주고받는 거를 전부 도청하는 인물 있잖아요. 문일평이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바로 이 인물이 허화평입니다. 실제로 허화평은 당시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고요. 나중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를 들어갈 때 또 없던 보직까지 비서실에 만들어주면서 자기 옆에 뒀던 아주 권력의 최측근이자 당시 2인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권력이 너무 허화평한테 집중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두환이 1년쯤 후에 경질을 하지만 이후에는 이제 본인이 뭐 대구시장이나 국세청장 자리도 다 마다하고 나와서 돌연 뭐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국회의원도 하고 아주 잘 살았어요. 이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온 후에 역시 12.12 반란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그나마 그 2년조차도 이런 모습이라면 옥생활이 아니라 황제 생활을 하다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영화 보다가 아 진짜 왜 저래? 아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되게 좀 화도 나고 안타까웠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 박희모 사단장은 실제로도 처음에는 이 장태환 편에 서서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의 측의 회유 전화를 받고 마음을 싹 바꿔요. 그래가지고 자기 상관이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했는데도 일부러 행주대교 쪽에 훈련을 핑계로 병력 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뺐습니다. 일선이 때려주긴 안 내려옵니다. 오늘 밤은 여기가 최전방이야. 이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승승장구하고 아주 잘 나갔어요. 이 은퇴를 한 후에도 6.25 참전 유공자협회 회장을 맡아가지고 활발히 활동을 했는데 이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박희모 사단장에 대해서 또 재밌는 뉴스가 하나 최근에 있었더라고요. 이 상주 지역의 지회장한테 본인의 이 조상 묘역 벌초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상주 지역 협회장도 6.25 참전용사다 보니까 나이가 80이 넘었거든요. 최근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랬더니 박희모 사단장이 그러면은 상주 지역 협회장을 바꾸겠다,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은 고향 사람끼리 그거 한 게 뭐가 그렇게 죄야? 라고 이제 기자에게 굉장히 반말을 하면서 이 인터뷰를 한 영상을 보고 와, 이 사람들은 이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랑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배역이 크지 않은데도 굉장히 인상에 남는 또 조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장태환 장군과 정병주 특전사령관 그리고 김진기 헌병감을 연희동 요종의 전두환의 지시를 받고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수도경비사령부니까 장태환 장군의 직속 부하였어요. 영화에서도 보면 이태신 장군이 야 너가 왜 여기 있어? 뭐 이러잖아요. 저는 이때 아 진짜 저런 사람 가만두지 않는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역사는 언제나 그렇듯이 더 영화보다도 분노를 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조홍이 실제로 헌병이었다 보니까 자기 직속 상관인 장태환 사령관을 쿠데타 성공 이후 체포를 했고요. 김진기 헌병감 역시 바로 이 조홍 당시 헌병대장이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기 헌병감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헌병감에 올라요. 그런데 이렇게 후 전두환 정권에서 잘 나가다가 역시 김영삼 정권 들어오면서 수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기소권, 공소권이 없으므로 수사를 못하고 있었는데 2018년에 저희 SBS에서 이 조홍 관련해서 단독 보도를 한 게 있더라고요. 조 씨는 지금 23년째 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 조사할 수 없었다는 게 수사당국의 이야기인데 알고 봤더니 조 씨는 매년 자기 사는 곳을 정부에 신고하고 군인연금을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주권을 갖고 해외 체류 중인 태역 군인이 계속 연금을 받으려면 신상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조 씨도 캐나다 토론토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은 신고서를 매년 제출해온 겁니다. 국방부는 이런 사실을 최근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홍이 이슈가 되고 조현천 이슈 된 거가 정말 최근이잖아요. 안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토론토 영사관에서 매년 신상 명세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줬지만 외교부도 몰랐긴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서류 발급이랄지 증명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조회를 절차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조 씨는 올해도 매달 29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3년 해외 도피 중 받은 연금은 최대 8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그 신군부의 군사 반란이 성공을 한 이후 하나회 멤버들은 승승장구를 하면서 뭐 누구 하나 뺄 거 없이 정치권과 행정부를 오가면서 굉장히 호의호식하면서 잘 삽니다. 사망을 한 후에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기까지 해요. 이 영화에 보면은 전두환의 선배 3인방 중에 한 명으로 나오죠. 유학성 당시 국방부 군수차관보인데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후에 12.12 반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다가 1997년에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재판이 끝나지 않고 사망을 하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전부 다 이게 없어진 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됩니다. 오늘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사살 임마, 사살!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가담했던 세력은 죽고 나서도 현충원에 묻히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 가족들까지 계속 정말에서 불행한 삶을 살았거든요. 이게 참 옛날 일제시대 독립투사들도 그랬는데 이게 왜 이런 비극이 반복이 되는지 알면 알수록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편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전방에 부대를 뽑아가지고 장사랑이나 말만 따라 너 이거 가지고 진압해라 그러면 거기에 청와대 앞에 중앙청 거기가 말이죠. 불바다가 됩니다. 시가장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알고 장관이 병력을 내줘야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날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제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군사령관과 참모차장한테 절대로 그거는 안 된다. 장관께서 그 이길 새벽 3시에 저한테 참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장태환이 그 왜 자꾸 싸우려고 하나 피를 흘리지 마라. 그리고 상황 종료하라. 진압작전은 국방장관선에서 끝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런 병력 조치 없이 수도일기 경사령관이 새벽 3시에 와서 병력이 다 수도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굴직에 상황 끝이라. 차라리 상황 끝이라면 조작에 상황 끝이 있어야죠. 같은 얘기도 이 집에서 들으면 더 맛있습니다. 귀에 빡 박히게 설명하는 귀에 빡종원입니다. 지난화 반란군들의 정말 화가 나는 모습을 봤다면 오늘은 진압군 측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우성 씨가 맡은 이태신 장군, 실제로는 장태환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입니다. 영화가 나오기 전에도 이 장태환 장군 같은 경우는 좀 알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너희들 거기 거라. 내 전차고 포 가져가서 너희들 다 순간으로 전부 갈아문대 버리겠다. 이 영화에 보면 실제로 이 상당 부분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등장인물들의 심지어 대사까지도 이 실화, 실제로 있었던 어떤 녹취나 이런 것들이 남아져 있다 보니까 이걸 기반으로 한 게 많았는데 아주 큰 이 영화적 상상력이 들어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장면이냐?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뭐 어떻게 하시려고? 연두광이 잡으러 가야죠. 정우성 배우가 맡았던 이태신 장군이 휘하에 있던 그 마지막 남은 병력을 싹싹 쓸어서 광화문으로 진군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장태환 장군은 출동을 하지 못했어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병력 자체가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다가 국방부 장관이 싸우지 말고 병력을 해산하라고 이 지시를 내렸지. 그래서 광화문 대치는 결국 실제에선 벌어지지 않았다. 전차 36대 가운데서 이미 하면 그짝 30경비단의 그짝 쪽에 대대가 다 있었고 저한테 3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령부에 실질적으로 참 진압병력은 없었습니다. 장태환 장군이 수기에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내가 이 부대에 부임을 한 지 24일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대가 나의 부대라고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착각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진압군은 완전히 작전에 실패를 하고 마지막 보루였던 장태환 장군까지 체포가 되면서 전두환의 12.12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장태환 장군은 이에 대해서 수도경비 사령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죄인이다 라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지금 군사 이 반란을 가지만 반란한 그 사람들에 못지않게 여기 있는 이 죄인을 포함한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 오히려 더 무겁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만
미국 국민과 대통령과 모든 이 국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죄인부터 시작해서 뭐 했더라면 여기에 있어가지고 반란했던 사람보다도 더 무거운 책임이 주어져야. 이후 장태환 장군의 가족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장태환 장군은 처음에는 이제 끌려갔다가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는데 충직한 군인이었던 아들이 이런 꼴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가택연금을 당하는 도중에도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를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여행을 가겠다고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이후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산에서 이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이때 장태환 장군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1982년 지가 연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집에 조만한데 보안사 요원들이 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술만 한 잔 먹으면 뭐 아령이고 뭐 엮이고 뭐 다등이들 보안사 이놈들 때려 죽인다 하고 그저 막 난리를 치고 온 집안이 뭐 마루도 깨지고 문도 깨지고 방구들도 날아가고 뭐 그런 분탕을 지기다 보는데 그 가운데서 그놈이 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후로 차츰 저도 이제 참 그놈 커가는 모습을 참 마음을 달래고 이놈이 떡 죽어 부렸다 이겁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그놈을 안고 이제 이 차에 올라오는데 얼굴이가 찌부러져 있는데 얼마나 저마이가 어떻게 했나 말이야. 그래 내가 내 입김으로 그럼 얼굴을 녹이면서 눈이고 뭐고 보면 뭐 기성망측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내 혀로 내 침으로 내가 참 입 풍기로서 그놈 눈을 녹이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놈 눈 안에서 이만한 얼음덩어리가 튀어나오더라고. 이놈이 세상을 마지막 하직하면서 예배를 원망하면서 흘린 마지막 예배 이 가슴 아픈 눈물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그놈을 안고 내가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나는 그 후에 경부고속도로와 그 경부철도를 난 다니지를 못해요. 아이고 이거 왜 몇 년이지만 우리도 이놈하고 같이 살 텐데 뭘 그리 샀나 그래. 관악산에가 뛰죽으려고 뭐 한 몇 분 가다도 뭐 참 자연이고 형님한테도 말리고 집에 가족은 또 가족대로 그렇고 난리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때 이제 제의했던 것이 지가 이제 지금 있는 증권전산 회사입니다. 집에 가족 회의에서 뭐 잡아 먹어도 시원찮을 텐데 뭐 그놈들하고 협조 안 한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오만 말 나오다가 아무튼 뭐 참 가족과 저를 떼어놓기 위해서 서로가 다 죽으려고 그래서 하니까 막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딸 하나 남아있는 거기라도 살려야지. 장태환 장군 나중에 이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전두환 군부의 반란을 비판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갑니다. 장태환 장군의 부인 역시 오랜 기간 우울증을 겪었다고 해요. 그리고 장태환 장군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또 역시 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장태환 장군, 김진기 헌병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이 세 명이 전두환이 12.12 사태를 벌이기 직전에 자기 생일잔치를 빌미로 연희동 요정에다 묶어놓은 사람들이죠. 그만큼 가장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인데 이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이때 정승화 총장 공관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연락을 제일 먼저 받는 게 이 세 명 중에 김진기 헌병감입니다. 총장 공관 상황 발생 보고를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제가 그 초대를 받고 도착하자마자 제 소재지의 전화번호를 감시다 알려놨습니다. 그래서 총장 공관에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저에게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무슨 변명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쪽에 넘어가서 연락하는 방법이 전화번호를 어디 알아야 되는데 이거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전투부관이 밤낮 전화번호 뭐 들고 다니면 뭐 아르키 주웠다고 그만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어서 상당히 시간을 끄는 겁니다. 시간을 끌면 어떡합니까?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한데. 놈들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김진기 현병감 역시 이제 체포가 되는데 군사 반란 세력의 전리품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스스로 군복을 벗고 예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수원에서 먼저 농사를 짓다가 이 반란군이 득세하는 이 꼴 맨날 뉴스에 이게 땡전 뉴스라서 맨날 뉴스만 틀면 전두환 대통령 이게 꼴 보기 싫다고 아예 섬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보문도라는 섬으로 들어가서 광어 양식을 했는데 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어렵게 살았던 걸로 추측이 되고 노태우 정권 때 약간 화해의 제스처로 김진기 헌병감에게 여러 보직을 제안을 했는데 전부 거절을 합니다. 계속 야인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문민정부 시대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야 공직을 맡는데 한국토지공사 이사장을 역임을 합니다. 1993년 역시 문민정부 때 이 전두환을 내란죄로 고발하는 등 계속해서 당시 군부 정권을 이제 고발하는 활동을 이어가다가 2006년에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김진기 헌병감 같은 경우는 이 제가 하드터리를 하면서 당시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 어떤 발언들을 보면서도 아 진짜 참군인이구나. 14년 전에 그 상황으로 우리가 돌려놓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그 전두환 소장이야 그 반군들에 의해서 그 당시 파괴가 됐고 유린이 됐고 날조가 됐던 그 상황을 고쳐서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그때 반군에 가담을 했거나 또 그것을 진압하는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정정당당하게 법 앞에서 진실을 가려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것을 역사에 맡긴다고 해서 유야무야하게 넘겨진다면 국가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그것은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그 반란을 정당화시켜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범죄가 다시 일어나도 된다는 허가장이 되게 맙니다. 이 정병주 사령관은 특전사의 대부로 불리던 사람이에요. 정말 아꼈던 부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박희도입니다. 이 박희도가 애시당초 별을 달 수 있었던 것도 정병주 사령관의 적극적인 추천 때문에 별을 달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별을 달고 나서 자기가 관할하고 있던 지역에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와서 마음대로 활동을 하다가 심지어 무사히 아무 탈 없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지휘관이 바로 옷 벗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병주 사령관이 이 박희도를 너무 아끼다 보니까 육군 참모총장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그래요.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스타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 그래놓고 12.12 사태에 가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체포했던 인물이죠. 이 최세창. 최세창도 정병주 사령관이 굉장히 아꼈던 후배인데 이때 느꼈을 배신감 정말 뭐 상상이 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는 특전 사령부는 이 전투 병력이 없었다고 해요. 특전사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밀린 겁니다. 그런데 이 작전을 지휘했던 이 당시 공수 3여단장 이 최세창 같은 경우는 이 이후에 자기가 특전 사령관이 되거든요. 사령관으로 이 부임을 한 그 특전 사령부에 새로운 부대를 창설을 합니다. 자기들이 쿠데타를 일으켜놓고 자기들도 똑같이 당할 수 있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하던 얘기를 계속 하자면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이 아끼던 부하에게 직접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죠. 그래서 실제로 팔에 엄청 큰 이 총상의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는 사진이 남아 있기도 한데 증언을 하는 영상이 하드를 털어봐도 남아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80년대에 사망했기 때문인데요. 자, 12.12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이 군사반란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1988년 10월에 행방불명이 돼요. 그리고 104일 만에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당시 이 수사당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우리들이 참 이 세상에 그 숨을 거두기 전에 한번 우리가 그 진상을 규명하고 이렇게 참 처단을 요구할 때가 오겠나 그때까지 힘껏 살아보자 하면서 저희들이 뭐 금시 과정 같은 그런 건 모르는데 아무튼 그분이 죽을 리가 없습니다.
자, 이 정병주 사령관이 근데 체포되는 과정에서 번사자가 하나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이 정혜인 씨가 맡은 배역인데 김호랑 소령이라는 분이에요. 그때 당시 막 이 특전사들이 체포하겠다고 이 특전 사령부로 막 몰려 들어오니까 다 도망을 갔는데 유일하게 정병주 사령관 옆에 남아서 끝까지 지키다가 이제 총을 맞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전두환의 선배 3인방 중에 한 명 재판 도중에 사망을 해서 지금 현충원에 묻혀 있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김호랑 소령은 이렇게 정말 끝까지 군인 정신을 발휘하다가 숨졌음에도 반란군들에 의해서 야산에 파묻히는 이런 모욕을 당합니다. 김호랑 소령의 부모님은 아들이 이렇게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화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이 부인이 혼자 남았는데 충격으로 실명이 됩니다. 군인 아파트에서도 쫓겨나요. 한 달에 30만 원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해요. 계속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생을 보내면서 남편의 죽음의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부인이 그렇게 10수년 봉사를 했던 단체에서 추락을 해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사 결과 그냥 단순 추락사라고 결론이 났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아직도 나와요. 당시 진압을 하려던 분들도 끝까지 역사의 증인이 되자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 대부분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반란군에 가담했던 세력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디 끝까지 입을 닫고 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 사람들이 14년 전에 말입니다. 이 나라와 이 군대에게 끼친 그 해악이 얼마나 중대했던 것을 한번 뉘우치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로 양심에서 국가와 군대에게 사과하는 기회를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분이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